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김민성입니다. 네, 되게 많은 분이 와주셨네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가정용 휘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주제는 약간 특수하게 그 전력 수급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 가정용 휘펌프와 관련해서는 앞에 발언에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일단 먼저 지금 현황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휘펌프 시장의 현재 현황은요, 여전히 가정용은 보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상업용은 활발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보급 단계에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가정용이 얼마나 전력 부하를 변동시키게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추산이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만약에 보급이 되고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바뀔 건지 안 되지만 지금 전혀 보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으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냉방하고 난방 시장 자체가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방 같은 경우는 가정용, 상업용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난방 시장은 상업용, 산업용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큰데요. 그 시장 규모는 뭐 에어컨하고 휘펌프 포함 3, 4조 정도인데, 휘펌프는 한 15%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아래쪽에 그래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이게 트렌드를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사실 보조금이나 날씨나 이런 어떤 특별히 너무 더웠다, 그럼 보급이 더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좀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더 많이 설치되는 이런 어떤 형태로 좀 어떤 그 보급 현황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휘펌프 보급 동향 같은 경우를 이제 글로벌하게 몇 개를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그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일단 설치비의 30% 그리고 가정용마다 2,000불까지 연간 이걸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대신에 설치 대수하고 그 다음에 최종 에너지에 얼마나 이걸 이제 할당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몇 대 보급하면 전력 수요를 얼마나 차지할 거니까 휘펌프도 아예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뭐 가스 보급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휘펌프 자체를 이렇게 그 온수,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급탕 수요가 중요하니까 휘펌프 온수기 같은 에코큐트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가 벌써 2003년 20년이 훨씬 넘은 시점까지 왔죠.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그 환경부에서 그 기후에너지 환경부 개편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분이 개편되면서 사실 열에너지 부서가 전담 부서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또 이제 뭔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준비를 다 하다 보니 이제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단계다 보니까 뭐 저 같은 이런 어떤 연구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좀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에너지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 굉장히 저렴하죠. 이 저렴한 이유는 이제 그 공기업들이 거의 이제 이익이 제로가 남는, 그리고 시설 투자도 신규로 사실은 최대한 극도로 자제해 가면서 일단 최대한 염가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문제는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뭔가가 이걸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 자체가 몇 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00원일 때는 10% 줄이면 1,000원인데 1,000원일 때는 10% 줄여봤자 1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 회수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문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회수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아까처럼 휘펌프 같이 이런 어떤 좀 고급 설비, 우리가 느껴질 때는 고급이라고 느껴지는 설비에 대한 투자는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게다가 또 설치 비용도 이렇게 많이 다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가격 측면에서 좀 많이 국제적으로 많이 비싼 편인데,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 아주 비싼 전기요금에서는 뭐 휘펌프를 선택할 주저함이 없습니다. 뭐 몇 년 쓰면은 금방 이렇게 페이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특히 우리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요금 체계가 누진요금제로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가스보일러를 선택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런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용은 이렇게 바닥난방, 공기냉방이라는 그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급 자체가 시스템 자체도 좀 더 복잡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가격도 더 비싸지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난방기구로서 히펌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후 조건을 한번 보면은 동절기는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갈 때가 있고요. 최근에는 뭐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간 기억이 제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서울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 35도 넘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냉방과 난방 모두 필요합니다. 냉방 기간을 보면은 한 넉 달은 잡아야 되고요. 난방은 5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히펌프가 보통 그 페이백을 줄 수 있는 기간은 우리 5개월에 좀 불과합니다. 사실 그게 북유럽 대비해서 굉장히 취약한 점입니다. 북유럽은 뭐 거의 여름 한두 달 빼놓고 나면은 계속 다 난방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우리는 이제 겨울 5개월만 난방 운전이 가능하니까 주로 급탕과 그다음에 제한된 난방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냉방하고 난방부하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난방하고 급탕부하가 더 큽니다. 이유는 보통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는 낮에 근무하고 이제 저녁에 공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에 가니까 여름에 낮 시간에 냉방을 많이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낮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난방을 적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보통 저녁에 있게 되니까 저녁에 제시를 하게 되니까 냉방부하는 상대로 적은데 난방부하는 더 커지는 이런 어떤 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난방을 위해서 에어컨보다 더 큰 용량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급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많은 어떤 열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급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결조를 필요로 꼭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대 내에 공간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차갑게 할 방법은 에어컨 말고 다른 수단은 없는데 난방이라는 거는 되게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있듯이 가스보일러도 있고요. 지역난방도 있습니다. 따라서 히펌프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 말고도 다른 대안이 두 개나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히펌프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처럼 앞에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여러 어떤 발언자들의 그런 어떤 문제들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전력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력수급 문제는 기존에는 주로 하절기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냉방부하가 증가를 하고 최근에는 태양광이 보급이 되면서 하절기 전력 피크가 한 5시나 해질녘으로 이렇게 많이 옮겨가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냉방 때 그 피크 관련돼서는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원래 피크가 잘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요 저렴한 전기요금 체계 하에 있다 보니까 전열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절기에도 의외로 생각보다 피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을 가정용 히펌프를 써야 될 시간은 야간인데 보통 야간 같은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은 주간에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이런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추결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지열이나 그 보통 수열 같은 거를 보급을 할 때는 보급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을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공기열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전력 수급 자체가 문제가 될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쪽 연구를 한 지는 한 1년 가까이가 됐는데 제가 이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고려를 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가정용에서 열을 얼마나 쓰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일단 먼저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난방용 열량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일단 도시가스 월보라는 자료를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별 얼마나 이렇게 열을 쓰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거는 지역난방공사의 그 지역별, 시간별 그 열수요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일단은 가스 보일러를 그 다음에 그 히펌프 온수기로 다 대체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제가 접근을 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히펌프의 COP까지 고려해서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방법을 했습니다. 조금 소개시켜 드리자면 여기가 보통 이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정부 자료 공시 자료에서 오픈되어 있는 자료에 보면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강남, 용인, 수원, 평택, 세종, 청주, 대구, 김해
양산, 광주 전남 지사에서 사용이 되는 열 공급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대별 변화량은 얼마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변수로서 고려해야 되는 게 외기입니다. 외기는 당연히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고, 오른쪽에는 이제 도시가스 월보에는 전국 시도별 월별 도시가스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기 표에 보면은 2023년 11월 도시가스 사용량인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개별 난방으로 사용되는 열량, 그리고 중앙난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쪽의 열량이 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개별 아까처럼 했던 그 양을 합산을, 시간대별 양을 합산을 한 다음에 이 합산한 양을 전체 도시가스 사용 열량을 비례해서 나누게 되면 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산이 가능한 그런 어떤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독립변수를 정해야 되는데, 독립변수가 기존에는 기온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간대별 영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 특성이라는 것도 넣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왼쪽 그래프 아래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가로축이 시간인데 하루 중의 시간입니다.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 솟아 있는 시간이 아침 6시에서 7시, 보통 출퇴근 시간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 6시부터 저녁 10시, 퇴근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더라도 이건 행동 특성을 반영한 것을 하나 넣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른쪽에 이제 기온입니다. 기온에 따라서 얼마나 1년 동안의 열부하가 변화되는지. 또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주중과 주말, 특히 공휴일 간의 어떤 그 열수요 패턴이 또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가지를 넣어서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에 있는 데이터를 외기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생각보다 위아래 밴드가 넓게 벌어져서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고는 있지만 밴드가 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밴드가 넓은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대별 어떤 부하 변동까지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이제 주중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돼서 열을 쓰는 반면에 주말 같은 경우는 1년 하루 종일 이렇게 넓게 퍼져서 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별로 이렇게 부하 변동이 심하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다시 이제 변수를 빨간색 칸으로 되어 있는 외기온, 그리고 일구분, 평일, 주말, 그 다음에 시간 세 가지를 가지고 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유사한, 각각 지사별로 다 유사한 트렌드가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한 12개 정도 되는 지사를 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왼쪽 아래 그래프와 같이 지사별로 유사한 그래프가 나타난다.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와 같이 주중과 주말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오른쪽은 시간대별로도 아까 했었던 9시 때가 제일 많은 노란색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낮 12시에 열부하가 가장 작은 이런 부하 패턴이 나타난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제 총 전력 부하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전체 가스가 사용량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브랜치별로 열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산정을 해서 아래쪽에 이제 전체 국가 그 전력 부하망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를 한번 산정을 해봤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왼쪽 그래프가 보통 보면 힙펌프가 추가로 필요한 열 전력 부하가 되고요. 오른쪽이 이제 기존의 회색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있는 전력 피크 전력 부하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쪽에 이제 파란색이 얹혀져 있는 게 힙펌프 부하를, 가정용 힙펌프를 얹어서 이렇게 부하를 산정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저희가 외기온도에 따른 COP 값도 계산할 수 있는 COP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난방 부하를 COP로 나누면 힙펌프 전력 부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현재 전력 부하에서 힙펌프 전력 부하를 더하면 총 전력 부하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실시간에 힙펌프가 그냥 실시간 운전으로 부하를 다 대응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추결이 없는 상태고, 이때는 피크가 9.6% 정도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올라간 이유는 이게 주말이 좀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이때가 저희가 가장 추운 주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추결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넣어봤습니다. 추결 시나리오는 사실 저희가 이게 최적화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한 두 가지 정도 대표성 있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존의 보통 심야 추결 방식인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추결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추결 시나리오를 적용을 해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수요 예측 기반입니다.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니까 내일 날씨를 기준으로 오늘 추결을 얼마나 미리 해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추결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추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추결 시나리오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6시간 추결한 분량, 0시부터 6시까지 추결을 한 걸로는 너무 추운 날은 그 부하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피크를 쉐이빙할 수 있는 그런 역량에는 분명히 한계가 보이고요. 특히 그 추운 날씨일수록 이런 어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 2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예상하건데 우리가 훨씬 좋을 거라고 예상한 것만큼 좀 좋아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그러면 우리가 베이스가 되는 시나리오 실시간 대응하는 S0 같은 경우는 토탈 피크가 101.25 기가와트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나리오별로 아까 말했던 고정 추결 시나리오일 때는 98.65, 시나리오 2일 때는 96.37. 힙펌프 피크도 사실은 시나리오 2가 더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추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우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부하에 따른 전력 피크 절감 효과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번에는 위쪽에 보통 보면 그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복잡한 그래프를 좀 세로축을 먼저 설명을 하면 위쪽에 회색 막대 그래프는 세로축이 전체 전력 피크가 되고요. 가로축이 힙펌프가 없을 때 전력 부하가 얼마나 변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막대 값은 평균 값이고 아래와 위는 민맥스 값이니까 최소가 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제로는 TS가 열저장이 없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으로 가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추결이 50기가와트 아워 서멀일 때, 그 다음 100기가와트, 200기가와트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추결량이 크면 클수록, 그 다음에 시나리오 2, 그러니까 좀 더 정교화된 시나리오를 가질수록 피크가 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이번에는 뭐냐, 힙펌프 쪽의 로드만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봤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힙펌프가 감당해야 될 부하량 자체가 조금씩 더 피크가 늘어나긴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추결일 때에 200와트일 때 200기가와트 아워의 열저장일 때 오히려 27.7%나 10% 힙펌프가 감당해야 되는 용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원래는 당연하게 추결이 늘어나면 추결이 늘어난 만큼 힙펌프 용량은 사실 줄어들어도 되는 게 정상인데 추결 시나리오를 잘못 짜게 되면은 이렇게 오히려 더 큰 힙펌프를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결 시나리오를 우리가 잘 짜서 운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나라랑 사실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유럽은 이제 예를 들면 독일에서 비 오면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해가 많이 뜨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기후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슈퍼그리드라는 차원에서 어떤 전력 운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이제 아일랜드 타입이고 이제 일종의 아주 국가적인 마이크로그리드 차원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어떤 전력 피크 관련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보급 확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전력 피크가 어떻게 이동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좀 보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송전망 같은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네이션와이드 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나중에 국소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시나리오로 확대를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